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첫사랑했던 제롬과 재회하게 되면서 챕터 2가 진행이 됩니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회사로 들어갔는데 이제 첫사랑이었던 제롬이 일하는 회사인 거지. 그래서 걔 비서로 일하면서 사랑을 이거저거 나누는 뭐 이런 건데. 근데 결국은 뭐 그렇게 좋게 끝나지는 못하지. 제롬은 어느 순간 다른 비서하고 같이 도망을 가고 자기는 완전 끈떨어진 신처럼 홀로 남게 되는. 이미 얘가 여우짓을 했지. 어. 회사의 모든 사람들과 잤는 듯한 그 뉘앙스를 풍기잖아. 그리고 그치. 얘한테는 안 자잖아. 음. 얘는 같이 막 사랑을 이루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롬이. 근데 얘는 오히려 여우짓을 하니까 여자 주인공이 사랑 고백을 하려고 다시 편지를 써서 들고 왔는데 빡쳐서 그런 건지 다른 비서랑 같이 날랐지. 거기서부터 이 여자의 결핍이 더 시작됐지. 이 라스폰트리의 작품들은 항상 그렇듯이 이런 식으로 관계가 역전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목매고 있다가 반대로 상대편이 목을 매는 뭐 이런 관계가 된다든지, 한쪽이 환자고 한쪽이 치료하는 역할이었는데 이 관계가 뒤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력의 전복 혹은 역할의 교환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지.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의 반작용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과 본격적으로 이제 즐기기 시작하지. 그 중에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남자가 막 엄청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6시쯤에 이 남자를 빨리 보내서 7시에 다른 남자와 빨리 함께 자리를 해야 돼, 자기 집에서. 근데 5시에 이 남자가 왔는데 계속 사랑한다고. 여자가 나 이제 안 된다고. 너는 가정이 있고 나는 너만을 원하는데 너가 가정이랑 나랑 같이 할 수 없다고. 가정을 떠나보내고 나한테 오던지 아니면 이대로 헤어지자고 하고 보냈는데 설마 올까 싶어가지고. 설마 없고. 근데 캐리어랑 짐을 잔뜩 들고 막 난 너를 택했었다고 오니까 이제 그 뒤에서 우마 서머니랑 자기 자식 둘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라고 막 너네 아빠를 아빠라고 얘기하기도 뭐하다고 저 사람을 저 남자를 뺏어간 게 저 여자라고. 이 여자가 오늘 몇 명의 인생을 망쳤을까 막 이러고. 저 여자랑 같이 놀아난 침대 역사의 현장을 봐보라고. 앉아서 느끼라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음 남자 들어오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듣던 이 남자 주인공이 물어보지, 당신 그때 느낌이 어땠냐고. 근데 여자가 그러지, 아무 느낌 없었다고. 오믈렛을 만들려면 계란 몇 개는 깨지는 거지 뭐 이러잖아. 이 장면은 좀 충격적이긴 했어. 거기서 약간 웃겼었던 거는 그 우마 서머니 얘기하면서 나를 뭐라고 부를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난 그것만 조금 웃겼고, 이제 니네들이 얘기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걸 보면서 이제 또 그 생각이 들지. 사랑과 전쟁 느낌 있잖아. 그냥 딱 그런 거 보면서 느끼게 되고, 진짜 막장도 저런 막장이 어딨나. 그런데 막장을 하도 이제 엄마가 이제 나한테 많이 얘기를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뭐 막장이라고 할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냥 그걸 봐도 무덤덤하다니까. 유전자까지 다 바꾸는 이 세상에 장면 하나 본다고 그래서 메시에 뭐 누구 와가지고 남자를 갈아치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이제 별로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사형 같은 것만 봐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저 여자가 원래부터 이제 성적에 이제 좀 독착이 되고 그럴만도 해. 정신병이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는 뻔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특색 있게 해주는 거는 대사의 재치, 그리고 배우의 연기, 그리고 인물의 태도지. 연기에 대해서는 뭐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내용적으로 사람들을 좀 이해시켜 주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자막의 힘이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 이런 상황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막장 드라마 하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금기시 되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갑자기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이랑 저 여자랑 잔 곳이 이 침대다, 역사 현장이다, 여기를 느껴봐라 이런 굉장히 참신하지 이런 거. 굉장히 참신하고 이게 외면하고 싶은 그 진실들을 마주하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강력하지. 그리고 그 강력함 속에서 궁지에 몰린 주인공은 뭐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잖아. 이런 것도 굉장히 신선한 거고. 아까 정신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신병일 수 있지만 약간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 여자가 그런 성 독착증을 가졌다는 게 이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야. 맞아. 그러니까 누굴 원망할 수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자기 본능을 감추지 않고 충실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게 나는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내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야. 너네가 날 욕할 자격은 딱히 없어. 저 남자가 잘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것도 전개가 조금 묘하게 가지. 그냥 일반적인 영화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막 그 도착증을 감추고 억제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게 일어나갖고 극이 막 불쌍하고 슬프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여자는 너무나도 뻔뻔하고 자신에 대해서 당당한 거지.
아니 이게 무슨 내가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떻게 하냐고. 사회는 이렇게 그냥 돼 있을 뿐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근데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끔하게 죄책감이 또 없는 것도 아니야. 맞아. 죄의식이 있어 또. 어, 자기 어, 스스로 그래서 억압하고 자해하고 막 이러지. 점점 그러지. 점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어. 장면들이 그런 생활이 이제 반복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선망증에 빠져 죽는 뭐 이런 장면도 나오지. 선망증이 뭐지 근데? 선망증이 이제 환각 증상. 여기 바퀴벌레 같은 거 기어다니는 거 같고 뭐 귀신 같은 거 다 죽이려고 하는 거 같고 뭐 이런 거. 그때 병실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도 어. 여자가 아빠가 헐떡헐떡거리니까 어. 그 상황을 못 견디는지 옆에 있는 그 남자 간호사랑 같이 자지. 그것도 참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 그러니까 그 전에 작품 얘기하면서 안티크라이스트였나? 그거 얘기했었잖아. 여기랑 딱 비교가 되지. 안티크리스는 어땠는데? 얘가 얘기를 했잖아. 그 아기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 성적 이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 여기에서도 똑같아. 이 여자가 이제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감증으로 간 거 아니야. 거의 나는 여기가 절정이라고 보거든. 불감증 이제 가기 전. 좀 대비가 되면서 라스 폰 트리에가 이제 뭔가를 또 이제 반전을 주고자 하는 그 여지가 있는 단서를 남겨주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 여기는 거의 그거 아닌가? 아버지가 이제 죽어가니까 괴로우니까 그걸 잊고 싶어서 쾌감을 느끼고 싶으니까 간호사한테 한 거 같은데. 그리고 쾌감 느끼고 싶어. 이 아버지가 이 주인공의 꽤 중요한 인물이잖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아니야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보면은 약간 근친스러운 느낌도 좀 나. 맞아. 그런 눈빛 주고받는 그리고 거라도 아버지 그런 거. 임종 장면에서 애액을 흘리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지점에서 주인공이 맛이 간다고 봐야겠지. 완전히 코어가 깨지는 뭐 이런 그러니까 결정적인 지점이 아닐까. 그때 뭐 명주가 얘기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픔을 잊기 위해서 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이제 고삐 뿔린 망아지지. 음, 더 이상 브레이크가 없는. 브레이크가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파트가 작은 오르간 학교. 이게 이제 볼륨 1의 마지막 챕터고 클라이막스라면 클라이막스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스토리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 부분에서 제롬을 다시 만나지. 그치, 그 산책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남자가 이거 개연성이 존나 없네요 이러니까 여자가 뭐 이야기를 듣는데 안 믿어서 좋을 게 있나요? 라고 하잖아. 이거는 좀 센스 있었던 것 같아. 관객이 할 수 있는 질문을 감독이 여자의 입을 대신해가지고 말한 거 아니야. 이런 거 괜찮지. 누가 봐도 그런 거에 대해 있어서 본인이 만들면서도 이거 개연성 없는데? 개연성 없으면 어쩌라고 보라고 보고 싶으면 보고 말면 말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구나 볼게 이렇게 되잖아. 관객들의 그 화를 진압시키는 오히려 끝까지 다 보고 이야기를 해. 오히려 더 갑으로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지 뭐.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도 이제 남자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지속하는데 남자들과의 관계를 바흐에 비유하지. 바흐의 어떤 클래식적인 형식을 보면은 세 개의 성조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맞아. 화음을 이루고 이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맛이 있는 게 바흐 음악인데 나의 섹스가 그랬다고. 나의 섹스에도 베이스가 있었고 제1성부, 2성부 뭐 이런 제1성부, 제2성부가 있었고 뭐 주선율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상대한 3명의 남자의 특색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잖아. 그리고 그 남자들이 설명이 끝날 때마다 음악이 하나씩 울려 퍼지고 이 음악이 나중에 하나로 모여서 바흐의 음악이 되고 이 묘사가 상당히 재밌었다고 생각해. 바흐 자체가 클래식에서는 교과서냐 교과서. 그치. 표준이고 얘는 섹스의 표준을 만든 거야. 섹스를 하면서. 이거 뭔 소리야? 난 별로 웃기진 않은데. 섹스의 표준이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섹스의 세계를 완성한 거지. 바흐적으로. 맞아. 섹스의 거장이시네요. 그치, 섹스의 거장이 된 거지.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주선율인 제롬과 절정의 오르가즘을 느낀 섹스를 하면서 완성감을 느껴. 근데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불감증에 빠져버리지. 그치. 난 이게 상당히 재밌는 묘사라고 생각했는데 멜랑콜리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멜랑콜리아 행성이 지구로 가까이 가다가 잠깐 멀어지잖아. 맞아. 근데 다시 점점 가까워져서 결국엔 충돌하게 되지. 이 행성이 처음에 멀어졌을 때 안심하잖아. 근데 다시 가까워지는 걸 보고 우울증을 느끼고 불안에 빠지고 공포감을 느끼고 이런 것처럼 이거지. 다 이루었다. 난 안심해도 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섹스의 완성을 이룬 상황에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지. 마치 행성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 묘사가 좀 전작들과도 잘 어우러지지 않나 이런 생각했어. 산 정상을 딱 찍었어. 와 하고서 이제 딱 찍었어. 내려가는 거랑 똑같지 뭐. 허무하게 내려가는 거?
난 다 이루었도다 하고서는 딱 이러고 있었는데 난 여기서 그런 게좀 바흐의 음악 똑같아. 쓴 거는 진짜 내가 보기엔 너무 절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뭐 바흐의 음악 여기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런 부류에서 이런 표현과 이런 연출은 사실 그렇게 신선하고 독특한 건 아니거든. 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런 영화를 되게 많이 본 사람인데. 많이 봤잖아. 왜 그래? 날 그렇게 몰아가더니만 잘 됐다 이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섹스 코미디만 봐도 이런 비슷한 연출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나는 그렇게 신선하진 않았어 사실. 한 여자가 뭐 세 명의 남자와 하고 그 와중에 누구와 더 어떤 쪽을 뭐 채워주고 어떤 쪽을 더 채워주고 뭐 이런 거는 비슷한데 솔직히 바흐 들먹이면서 하는 거는 나는 뭐 그렇게 그렇진 않았어. 그러니까 단지 그냥 앞에 뭐 낚시 얘기하고 뭐 피부나치 수술 얘기하고 뭐 그런 거에 비슷비슷한 요소라서 지루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 많이 했네 수준이지 뭐 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약간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 아 그렇지 상황 자체는 혁신적일 건 없지. 아니 근데 비교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섹스 코미디 딱 보면은 계속 이제 초입, 중입, 결말로 보면은 결국에는 중입에서 뭔가 사건이 하나가 터지고 얘가 임신을 했어?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감성적으로 순진무구한 애가 옆에서 좀 도와주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하고서는 끝나잖아 나중에는. 근데 나중에 결과는 여자가 떠나.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 뭐 유학을 가든지 뭐 그렇게 해서 떠나. 그런 거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이거랑 약간은 이입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좀 다른 것 같긴 하고 원 마무리잖아 지금 얘기하는 게. 나는 보면서 별 생각 안 들고 그냥 이 편은 도대체 뭐가 나오려고 하기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절정으로 치닫게 한 다음에 뭔가를 이어가려고 하는 건가 그 궁금증은 있었어. 뭐 세 명의 남자 뭐 그 중에서 뭐를 뭐 만족을 했다 이런 거는 생각해보니까 영화가 아니라 뭐 만화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단지 여기서 좀 신선했던 거는 표현 방법이 영화였다는 거. 섹스의 다성음악. 음악도 그리고, 음악이고 그리고 어떤 하는. 남자는 뭐 이렇게 막 거칠게 하면서 막 정말 자기가 기다린 시간이었고 뭐 그런 남자가 있었던 반면 어떤 남자는 정말 어떻게든 자기를 만족시켜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막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잖아. 다 완전 다 벗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하기가 어렵잖아. 진짜 야동이 아닌 이상. 야동에서도 못 나오는 수위의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영화도 있구나. 저게 다 허락이 떨어지는 그런 영화들도 있구나. 저런 거를 배우들이 자기 배우 이름 걸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 진짜로. 근데 저런 것까지 촬영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게 조금 새로웠지. 바흐 이런 거 뭐 약간 문학적으로 따지면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난 별 생각 안 들었다니까. 그래서, 그냥 바흐도 그냥 물론 그랬는데 바흐도. 가장 주요했던 건 그거지. 볼륨 1인데 여기서 불감증을 느끼면서 그 다음 극전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게끔 만드는 그게 제일 여기서는 크지 않았나. 장치 신호. 그리고 그 이 여자가 불감증에 빠지게 되니까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건 제논의 역설이라고 막 이러잖아. 난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 거북이를 쫓아가는 아킬레스가 절대 거북이를 역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의 느낌은 당신의 성욕을 앞서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런 비유도 좀 재밌었어. 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남자를 보면서 아 이건 스미스다 라고 느꼈어. 빙고. 일단 그 상황 설정을 이 개그도 사실 스미스식 개그거든. 우리는 그렇게 막 재밌어 하진 않잖아 사실. 우리는 그냥 깔깔대면서 웃지 않잖아. 우리는 그냥 흐뭇한 미소도 아니고 그냥 정적이지. 우리가 본- 정적으로 돼. 스미스 코드에 굉장히 맞는 코드란 말이야 이 유머들이. 아 진짜 싸울 수도 있겠다 오늘. 왜 싸워? 아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스미스 봐봐 벌써 표정이 웃고 있어. 재밌어갖고 혼자. 국제시장 할 때랑 사뭇 달라. 다음에 진짜 한국 영화 하나 들고 와야겠다. 아 내가 풀로 짤 거야. 다음에는 아 안 되겠어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볼륨 2로 넘어옵니다. 볼륨 2로 넘어와서 아직 이제 작은 오르간 학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고 제왕절개를 하지. 근데 모성애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안티크라이스트와 많이 격절이지. 안티크라이스트에서도 부모가 섹스하는 동안에 아이가 창문에서 떨어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인포매니악에서도 보면은 물론 섹스 장면 이런 건 없고 SM 플레이. SM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여주인공이 외출한 상황에서 아이가 밖으로 나갔다가 아빠가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 장면이 연출도 좀 비슷하고 재탕이라면 재탕? 뭐 이런 게 아닐까. 아이를 돌보지 않는 모성애가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기 아주 좀 적절한 묘사가 아니었나. 안티크라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섹스를 하느라 몰라가지고 애가 떨어지는 거를 못 알아차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애가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 아 진짜? 여자가.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인포매니악에서도 그거지. 애가 위험 상황에 처한 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하든 말든 신경 안 쓴 거지. 맞아. 잠깐 영화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영화제? X등급 영화로 내가 두 편을 봤는데 하나는 좀 잔인한 걸 보고 하나는 좀 야한 거라고 해서 이제 봤는데 일본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선 개봉 절대 안 할 거야. 고교 SN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말만 들어도 얘는 웃잖아 지금. 고교에 이제 SN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여고생 애들이 그 SN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비밀리에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왔었는데 이거랑 대비를 해보자면은 청소년기를 끝내고 이제 아이까지 낳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게 좀 대비가 확실히 되기는 되는 게 그 애들이 느끼는 거는 좀 장난스럽고 호기심스럽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았었단 말이야. 일부에서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많았는데 이게 점점 자극을 너무 많이 받고 애한테도 무관심해지고 막 그러다가 보면은 걔네 고교 애들도 이제 나중에서야 뭔가를 깨닫게 돼. 그 영화에서도 이제 뭔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좀 이해를 하면서 이제 타협을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하고서는 끝을 맺거든. 그게 분명히 좀 야하고 뭐 X등급이고 뭐 그런 거는 있어도 애들이 나중에는 좀 깨닫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여기에서 라스폰트리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마저도 이제 한 번 더 당해봐라 막 그런 식으로 갔다가 더 막 몰아붙이는 것 같아 그냥. 그쪽에서는 깨닫는 게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아니야 너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죄의식을 조금 더 느껴보고 네가 받게 될 벌은 이제 관객들로 하여금 좀 더 보여지게끔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어지는 챕터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여기서 이제 아이를 방치하고 결국에는 이혼당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 흑인하고 섹스하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곁다리로 라스폰트리에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는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뭐 장애인 차별이라든가 뭐 이런 차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언행에 대해서 조심하자 뭐 이런 건데 소박하게 얘기하면은 니거란 말 쓰면 안 되고 블랙이라고 해야 되고 뭐 장애 우 안 되고 장애인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것들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 도발적으로 얘기하지. 왜 검둥이라고 말하면 안 되냐고. 흑형. 오히려 그들에 대한 공감과 친근감에 펼칠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 이런 식으로 정치적 올바름의 경직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 라스폰트리의 성향이 좀 그래. 지식인, 부르주아, 리버럴, 선비스러움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심한 감독이지. 나치 드립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온 거고 난 히틀러를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정치적인 거를 내가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근데 확실히 네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게 그게 조금 이제 올바른 길로 갔다가 좀 인도를 조금이나마 해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내 눈으로 봤을 땐 그게 전혀 아니거든. 그냥 계속 몰아붙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엑셀 플레이 하는 장면이 굉장히 좀 진짜 연출이 완전 우리가 모르는 세계니까 저런 게 있구나 약간 싶긴 했어요. 대기할 때부터 여러 사람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병원인 줄 알았는데 남자애가 막 팔짱 끼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막 아니 저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뭐지? 저 사람 연기가 뭔가 좀 신기한 거야. 막 뭔가 부끄러워하는 건지 아니면은 왜 소심한 건지 왜 저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난 좀 특이하기도 하고 남자도 무슨 규칙이 있잖아. 어느 날 몇 시에 내가 굉장히 오라고 했다 해야 프로페셔널하지. 된다. 나름 자기는 되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거야.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세계구나라는 느낌이 그것도 확 들긴 난 했어. 유머라고 생각해. 그것도. 그리고 또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각박증이라는 게 또 있잖아. 또 뭐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뭐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봐. 인상적인 장면이었어. 불쾌하고 뭐야 저거 막 이상해라고 할 수 있을 법하잖아 SF 플레이라는 게. 근데 뭐 저렇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뭔가 남자애가 뭔가 나름 신사적이고 그런 뉘앙스를 받아서 뭐 저렇구나 싶겠는데 뭐 대놓고 여자 주인공이 불감증을 느낀 걸 회복하겠구나라는 장치로 받아들여져서 그 중에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다는 느낌? 라스폰트리에가 써먹었던 남자 캐릭터 중에서 가장 좀 특이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특이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스폰트리에 영화에서 남자들은 다 좀 허무맹랑하거든. 막 잘난 척하고 자뻑 심하고 되게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척한데 위기 상황 되고 결정적인 순간 되면 아무 쓸모 없고 위선자들인데 그 허위의식 강한 선비들이지. 근데 얘는 좀 특이했어. 좀 신선했어. 찾아보기 어려운 캐릭터 중 하나가 아니었나. 너무 자, 다음은 이제 치료를 받고자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네, 그게 7번째 챕터죠. 근데 치료 모임도 이제 깽판을 놓지. 거기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유년기의 모습을 보고서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지. 치료 모임 나온 너네들 다 허위에 찌들어 있는 쓰레기들이고 난 너네처럼 안 살 거다. 난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이러고 나오지. 근데 재밌는 건 아까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이 여주인공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또 말은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해도. 이런 내적 갈등, 내적 모순이 이게 계속 그걸 이끌어오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하고 싶은 마음과 은연중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죄의식,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뒤얽히면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주인공의 심리를 만들어내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그 처음에 이제 차 사고 나고 그러니까 사고 나고 이제 쓰러져가지고 그 정신과 의사랑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그 거울이랑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난 당당하다. 난 나쁠 거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고 당하고 나서 난 정신과 의사랑 또 얘기를 한다는 게 난 그것도 좀 이상하다. 자기가 뭐 이상하지 않다면은 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랑 하지. 여기서 작품의 주제가 나오지. 그 사회가 절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저도 사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적도 없었고요. 아, 그 대사를 내가 제대로 못 봐서 그런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주인공과 사회가 일종의 거울을 이루는 거지. 그런 말이 나왔다면은 이해가 가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챕터까지 오게 됩니다. 모든 직장과 직업도 잃고 자신이 이제 경험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사채업자 그쪽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죠. 여기 사채업자도 윌렘 데포가 나오지. 이 안티크라이스트에서는 주인공이었고 도그빌의 후속작인 만덜리에서는 주인공의 아버지로 나오는. 그러니까 도그빌의 니콜 키드먼 역할 다른 배우가 있거든. 근데 아버지로 나온 게 윌렘 데포였어. 뭐 곁다리 얘기지만 윌렘 데포도 트리에랑 같이 작업 많이 하는 것 같아. 벌써 한 4-5개 같이 했으니까. 대포 아저씨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토비 맥과이어랑 찍으면은 스파이더맨 1을 찍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여기서 재밌었던 게 음. 안티크라이스트에서는 이 여주인공인 샤를로트가 윌렘 데포 무릎에다가 못 같은 걸 박는 뭐 이런 장면도 있거든. 서로 부부로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채업자와 고용인으로 만난 뭐 이런 거지. 그런 것도 좀 재밌었어. 난 맨 처음에 사채업자에 들어가서 자기가 경험한 걸 토대로 뭐 하라고 하는데 뭘 하라는 건가 되게 궁금했는데 바로 그 뒤에 얘기가 나오지.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 떼인 돈을 받아들이는 그 방법이 막 폭력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SM에서 그 SM적인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얻어내기도 하지만 성적인 수치심을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소아성애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거의 뭐 무감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뭐 성적인 거에 느낌이 없는 사람처럼 받아들여지다가 소아성애자인 거를 끌어내지 이 주인공이. 이 남자가 성기가 발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서 이 여자가 불쌍해서 오히려 오럴 섹스를 해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남자는 자기 자신이 소아성애자인 걸 몰랐지. 그래서 자기가 소아성애자인 걸 알고 자기 혐오에 빠지고. 근데 여주인공 입장에서는 동병상련이지. 자기도 자기 혐오를 충분히 겪어봤고 사회로부터 허용 안 되는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기도 똑같이. 나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사고를 안 치고 살아온 게 너무 기특해가지고 선물을 준 거라고 막 이러잖아. 그런 것도 좀 재밌었어. 사실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소재잖아. 재밌었구나. 자기 합리화야, 자기 합리화. 이거 완전 소아성애자 하면은 한국은 그나마 좀 인식이 덜한데 해외 같은 데서는 소아성애자인 거 자체로도 별로 죄진 거 없고 얘도 완전 그 자체로 개쓰레기 취급받는데 아청법 같은 거 한국에서는 그냥 유머 소재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서는 진지한 소재란 말이야. 그치. 중고생하고 성적인 관계 맺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금기시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도발적인 시도를 한 거지. 소아성애자 얘는 이렇게 태어난 거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여주인공이 ним포매니악인 것처럼 얘네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포용하고 살아야지 라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건데 아 이건 진짜 이미 이미지가 막장이 돼서 그런가 좀 깡다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후견이 삼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지. 이제 사채업자 일을 하면서 자기의 후계자가 필요하니까 학교 다니는 여자애한테 접근해서 대리 부모의 역할을 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키우는 거지. 근데 이게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이어나가지. 결국에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식이 된 것 같기는 해. 여자 주인공이 이제 엄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엄마도 자식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그랬잖아. 얘도 똑같이 당하는 것 같아. 그 후견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뺏기잖아. 걔가 이제 또 젊고 아름답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보다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질투 같은 거를 거의 안 했던 인간이 또 질투를 느끼니까 또 색다르게 보이게끔 만들게 해놨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지. 소시적에 사랑은 쓰레기라고 하던. 그랬다가 갑자기 질투감을 느끼니까 어쩔 수 없는 여자지 뭐. 그리고 여기서도 관계의 전복이 보이지.
이 여자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을 하던 얘가 나중에 가서는 얘한테 완전히 역전당해서 주도권도 뺏기고 길거리에 떡실신되는 뭐 이런. 근데 사실은 이 챕터는 참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못 만든 챕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 후계자로 삼으려던 여자의 캐릭터 자체도 좀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되는 캐릭터가 아닌가. 그거 보면은 이제 제롬하고 이 여자애를 쏴 죽이기 위해서 주인공이 총을 들고 가잖아. 그걸 실패하고 제롬한테 떡 발리잖아. 근데 여자애는 그 상황에서 막 얘한테 오줌 갈기고 있고 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편에는 확실히 그랬고 여태까지 일관되어 오던 그 여자의 행동이 결국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섹스 중독자로서 그것만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사실은 본인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만 이만기였던 거지. 결국엔 자기도 사랑을 하지만 난 사랑하지 않을 테야 라는 마음으로 살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걸 뺏기니까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 뭐 인간을 얘기하는 거지 뭐. 지금 극중 나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애를 한 명 낳은 상황에 뭐 30대 초중반 정도 보면 되겠지. 그 정도 된 사람이 이런 거를 다 거부하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다가 아 사랑하지 않을 테야 하지만 쟤를 사랑하니까 난 질투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는 조금 어리지 않나. 정서적으로 미숙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여러 번 묘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사실 별다를 거 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소재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선 다루기 어려운 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장면들이 이렇게 함부로 나오기 어려운 장면들 남자 성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그렇게 만족을 느끼는 거를 그렇게 장면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신선할 수 있고 과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알맹이가 없는 뻔한 듯한 얘기를 하는 거라 후반에 가서 그 챕터가 여태까지 오던 흐름과 확 달라지는 이유는 그게 아닐까 싶어. 마지막에 이제 성직화 기사가 그렇게까지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좀 그렇고 묘하게 좀 빠져들잖아. 이제 장면 넘어갈 때마다 그 이야기 할 때만.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강간하려고 그렇게 이제 성기 꺼내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나오잖아. 그게 정신과 의사가 아니지. 거의 그냥 행인이지 행인. 그냥 행인이라고 봐야 되나? 난 그냥 왜 정신과 의사로 정신과 의사 봤는지 아니야, 모르겠어요. 정신과 의사는 아니고 응. 다만 구도가 정신과 의사와 판자의 구도긴 하지. 그렇게 보여 그냥. 아 내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나 보다. 어쨌든 간에 그 행인이 딱 이제 강간을 시도하려고 그러잖아. 아 이제 마지막 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어차피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대해왔고 그렇게 이제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뭐 이것도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러고서는 이제 완전히 페이드아웃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총소리만 빵 하고 들리잖아. 근데 그거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다 했는데 그냥 그걸 페이드아웃 시키지 말고 그냥 그 잔인성을 한 번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들었거든. 그게 이제 처음하고 끝부분이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처음에도 페이드아웃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좀 쓰러져 있는 그 여주인공을 보여주는 거랑 맨 마지막에 페이드아웃 하면서 이제 그 총소리 빵 들리는 것도 조금은 그 감독의 의도가 처음과 끝을 좀 똑같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지막 장면에 그런 것까지 그냥 사실적인 장면을 보여줬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음. 그 남자가 덮치려고 하고 여자가 총을 쏘는 장면을 보여줬으면은 여자 이게 흐느끼면서 자기 신세한탄을 했겠지. 그러면 정말 싸구려지. 아 싸구려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페이드아웃 되면서 총소리 나면서 관객들한테 질문을 던져주는 그 장면이 차라리 훨씬 센스 있지 않나 싶어. 그럼 개인차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가. 이 영화는 결국에는 사회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이게 사실은 감독 자신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의 쌤통 폭을 맞는데? 조수봤어. 이거란 말이야. 그 점에서 사실은 좀 나는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 아까 소아성애자 얘기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얘기잖아. 절대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니까 얘네는 언급하기도 어려운 문제지. 얘네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감옥 가야 돼 다. 근데 감독이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이 점에서는 꽤 생각할 만한 여지가 많았다고 보고 뭐 영화적으로 나름 그 여자의 인생 역정을 쭉 들려주는 이런 시기잖아. 그런 면에서 좀 그 인생에 좀 납득이 될 만한 이런 점에선 괜찮았다고 생각해.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비틀린 나무 같은 그런 이미지 상징도 그렇고 영화적으로 꽤 깔끔하게 처리가 된 편이라고 보거든. 근데 진짜 마지막 챕터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좀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게 총 들고 가가지고
쏘러 가는 그런 거 자체도 되게 좀 진부하고 사실은 이거 총이 발사가 안 돼가지고 두들겨 맞고 거기에서 오줌 발사하고 이런 것도 좀 되게 유치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마무리 돼가지고 뭐 어떤 교훈적인 마무리 되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볼만한데 거기서 라스 폰 트리에가 또 특유의 그 악의적인 마무리를 짓지. 나에겐 해피엔딩 따윈 없어. 세상은 박지 않아. 날 후구 조수로 봤어. 인생은 고통이야. 이런 엔딩 아니야. 이건 사실 너무 딱 그 라스 폰 트리의 패턴이라서 아 설마 저 새끼 또 저기서 저러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보면서. 그치. 이번에는 좀 제발 그냥 끝내주길. 그냥 좀 끝내자. 여기서 남자가 잠자리 요구하고 거기 총 맞고 죽는 거 너무 뻔하고 맨날 하던 짓이잖아. 왜 또 여기서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쭉 봤는데 결국은 그 패턴대로 가더라고. 그래서 정말 실망스러웠고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난 재치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하나도 재치가 없었어 마지막은. 나는 오히려 마지막이 처음 영화 시작될 때부터 예상이 갔지만 그치? 참 마음에 들었어. 아 그래? 왜냐면은 이 여자가 자기 긴긴 얘기를 하고 구구절절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들어주면서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너도 남자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아, 나는 괜찮다. 나는 원래 그런 걸 못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친절해. 스미스가 비유하듯이 막 옆에서 친절하게 막 지식적인 뭔가 재치 있는 비유를 막 해줘. 바흐의 삼선율, 막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 피보나치 수열 정말 재밌는 지식적인 얘기를 입에 꿀 바른 듯 귀에 아주 그냥 쏙쏙 들어가게 해주지. 근데 결국 이유가 결국 자기 위한 거였어. 잠자기 위한 거.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봤자 결국 그거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는 없어. 너가 이 사회에 살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 그거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면은 결국 이런 결말이야. 이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왜냐면은 영화가 이렇게 갈 수 있어. 성소수자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끝났으면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성소수자들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저 사람들한테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저 사람들한테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야겠다. 는 씨발 그런 게 어딨어. 저 새끼들 결국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게 맞는 거야. 결국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끝났으면은 그냥 그냥 그렇게 따뜻하게 보면 되는구나 에서 끝났으면 그냥 1차원적인 거지. 물론 이렇게 영화가 끝나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 저렇게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 나는 뭐 사회에서 이렇게 감옥 보낼 만큼의 그런 쾌락을 즐기지 않는 사람인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야겠다. 그런 나의 가정 환경에 감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소수야. 대부분의 사람들을 너네를 조수로 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현실은 그렇게 냉담하게 바라봐주는 게 더 나한테는 영화답지 않았나. 영화가 아니었으면은 그렇게 끝내도 되겠지 훈훈하게. 근데 영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거를 20년 동안 하니까 이번엔 좀 다른 결말을 받았는데 항상 똑같이 하니까. 근데 20년 동안 다른 영화들이 어땠는지 난 잘 모르겠어. 도그빌 같은 경우에도 그 샘이 처음에 무슨 엄청 훅가시 잡고 나오잖아. 이 마을의 도덕이 어쩌고 뭐 교훈을 주고 어쩌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니콜 키드먼 통수 때리고 처단당해서 죽잖아. 그런 것도 그렇고 안티크라이스트에서도 윌리엄 데포가 어떻게든 샬롯을 하드 캐리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병신 돼서 죽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좀 더 여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됐어. 뭐 금성에서 온 뭐 화성에서 온 뭐 그 책도 있잖아. 남자랑은 정말 많이 달라. 이게 성소수자라고 보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치. 여성에 대한 얘기지. 여자 본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전작에서는 사실 인간 본성, 인간 본능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면 이번에는 나는 여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 대부분의 여자들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인간 내면의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여자라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본인의 외로움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 선택이 사회적으로 저런 취미 좋네. 저런 취미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지. 되게 고상하고 좋은 취미다.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취미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취미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그게 좋아. 근데 문제는 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남자였으면은 자기는 그렇게 막 후리고 다녀도 그렇게 문제될 게 없잖아. 이렇게까지. 근데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섹스를 하고 가정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가 되는 것일 뿐더러 이것을 제대로 온전히 들어줄 만한 존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전작들과는 결국 비슷한 얘기일 수 있지만
소재가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그 얘기하고자 하는 그 미묘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젠 여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도급 1에서 내가 받았던 인상은 인간 여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집단, 사회 그게 훨씬 컸다고 봐.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다르지. 안티크라이스트가 근데 너무 똑같아서 이거랑. 그건 못 봤어. 네. 영화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죽기 전에 결론을 내지. 당신은 원래 욕망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사회가 그걸 억압해가지고 그걸 개인적인 공격성으로 반응을 한 것뿐이라고. 근데 안티크라이스트도 똑같거든. 그 공격성을 발휘하는 여성에게 남성들이 나 당신 미치면 안 돼. 내가 치료해줄게 하고 오지만 결국에는 별거 못하고 죽는단 말이야. 배신 때리고. 너무 똑같은 패턴이라서 이게 참. 이번엔 좀 다른 식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좀 여지를 준다거나 여운을 둔다거나 좀 더 의문을 던지는 이런 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항상 라스폰트리가 말하는 건 남자는 못 믿을 놈들이고 여자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인생은 고통이고 인간 본성은 악한 거고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극복할 수 없어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 이런 식의 결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이해는 되는데 라스폰트리가 영화 만든 지가 몇 년인데 갈수록 똑같아만 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많이 아쉬웠어. 이제 김기덕이 어떤 감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덴마크의 김기덕이 되고 좀 더 영화적인 면으로서 더 성장하려면 진짜 대놓고 자전적인 영화가 나와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김기덕 아리랑 굉장히 좋아하거든. 결국 계속 그렇게 똑같은 얘기 반복하다가는 끝이 없잖아.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뭐 인류가 몇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만한 얘기고 소재야. 언제까지 그 똑같은 얘기 하고 있을 거야. 자기 얘기해야지. 그 점에서 멜랑콜리아가 그래도 좋은 작품이 아니었나. 멜랑콜리아는 기존과는 확실히 색채가 좀 달랐어. 코드는 계속 쓰던 거긴 하지만. 그치. 난 같은 감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느낌이지. 멜랑콜리아는 아무한테나 추천할 수 있을 법한 영화라. 맞아. 이 영화는 진짜 한 100명이면 한두 명 겨우 얘기하다가 코드가 맞아서 아 그럼 너 이거 보면 괜찮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자, 그러면은 저 없는 줄 아셨죠? 잠깐 쉬었어요. 리뷰 중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 여자가 아니라 만약에 남자였다면은 주인공이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도 죄의식이 있는 거고 여자도 죄의식이 있는 거고 뭐 그랬을 것 같아. 만약에 주인공이 바뀌었더라도 남자들도 한번 느껴봐라. 어떤 여자가 쓴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 하면은 여자들한테 질타받을 수도 있긴 한데 난 여자들이 봐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은 물론 색정왕인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게 성적 소수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철만 지나가서 살짝만 쳐도 뭐 어머 변태야 막 그러면서 막 뭐 많이만 하면 성추행 막 그러고서는 이제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런 우리의 폐쇄적인 문화적인 거랑 이런 거랑 조금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성적으로도 많이 말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우리는 남자들끼리만 있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겠지. 물론 여자친구 있는 효식이는 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근데 그렇게까지 뭐 많이 알지는 못한단 말이야. 물론 이제 라스폰트리에가 패턴이 똑같건 뭐가 같건 간에 효식이가 얘기한 여자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했다면은 난 좀 개방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봐, 성적으로. 근데 맨날 우리가 뭐 섹시한 여자라든가 뭐 귀여운 여자 이야기할 때는 막 손가락질 해대던 사람들이 여자가 벗고 나오면은 맨날 막 비난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남자가 벗고 나오면 또 좋아라 하거든.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냥 한심하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아니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남자 벗으면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다 똑같은 건데 그런 거를 갖다 동등하게 보지 못한다는 그런 것도 조금은 이 영화 통해서 있잖아. 그냥 뭐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좀 개방적으로 얘기했다는 측면에서는 나는 좋았다고 보고 이게 물론 이제 파격적이지. 성기도 나오고 노출하고 예전에도 그런 작품들이 조금씩 있었긴 했거든. 주드로도 한때는 또 벗었던 적도 있고 그 알렉산더에 나왔던 콜린 페럴? 그런 애들도 완전히 벗어서 나올 때도 있었고 그런 거 나올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런 거 나오면은 꼭 무슨 이야기를 막 해. 여성에 대해서 막 뭐 그렇게까지 뭐 학대를 할 필요가 있느냐. 막 그런 이제 측면에서 봐서는 해외 쪽 평단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성적으로 갖다가 너무 광고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커. 니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에 대해서 이 한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광고를 때렸다면은 난 좀 더 의미가 더 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포스터도 본 사람들은 아는데 쾌락을 느끼면서 9장의 사진이 있단 말이야. 남자랑 여자랑 느끼는 그 9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그렇게밖에 느낄 수밖에 없거든. 한 여자의 일생이 아니라
아 저런 영화구나 19금이구나 성적 묘사만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다수 의견이 광고가 잘못됐다 이거는 홍보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어. 그리고 나도 이 라스 폰트리의 감독 작품 중에서는 멜랑콜리아가 제일 좋았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2개 반 정도는 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컷 얘기했는데 주는 거는 일단은 시간 길었다는 게 제일 크고 난 그건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긴데도 잘 이끌면은 내가 뭐 별말을 안 하겠는데 이거는 너무 정적인 거라서 그리고 우울상부작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처져 사람이 너무 암울해 그냥 딱 보면서도 그런 게 있어서 별 한 개 또 깎고 한 반 개 깎은 거는 그냥 우리 형이 쓰레기라고 그래서 반 개 적용했어. 그래서 2개 반이야. 이상한 평점이지? 정말 주관적인. 팔랑귀네 팔랑귀. 난 팔랑귀였어. 아니 주관이 아니지 이건 현관이지 현관. 난 대변 다 해줬어. 현관.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게 트리에가 좀 깔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런 영화에 대해서 나는 이거는 폭력적인 어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희생당한 여자에 대해서 그리려고 한 거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여자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그리는 이 과정에서 과연 감독의 변태적인 마음이나 충동 이런 게 없었겠느냐 이런 의혹을 좀 피해가기 사실은 어렵지. 물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마냥 색안경이냐라는 생각을 이제 다른 사람들로서는 함직하지.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그냥 라스 폰트리가 상당히 베베 꼬인 감독이라고 생각해. 예전부터 그랬어. 항상 맨날 그랬어. 세상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음. 꿈도 희망도 없고. 지구가 멸망돼야 돼요. 그치. 멜랑콜리아도 결국은 그런 거고. 음. 결혼식장에 모인 이런 하객들 다 쓰레기들이라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고. 지구가 이제 멸망할 거고 우린 우주 속에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인데 깝치고 있냐고. 뭐 이런 영화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게 물론 좋은 창작 동기가 될 수 있고 잘만 하면은 걸작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못 만들면은 정말 중2병 된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이게 뭔가 영화를 만들면서 작품마다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의식에 있어서 문제의식이 항상 똑같으니까 물론 이제 문제의식이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꿈도 희망도 없고 답도 없는 이런 마인드로 영화를 만드니까 항상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지 영화 자체가. 그런 면에서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나름 좀 고민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비슷한 테마로도 좀 좋은 영화 많이 만드는 그런 감독도 있잖아. 뭐 작품으로 얘기하면 뭐 푸주간 소년이라든지 아니면 그 큐브릭의 시계티어 오렌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라스 폰트리에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훨씬 관객이 보기에도 세련되고 좀 더 발전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라스 폰트리에가 얘기하는 것들이 좀 낡은 얘기일 수 있단 말이야. 남성의 희생당하는 여성, 인간 본능의 악함, 인위적인 도덕이나 예절 같은 거에 허무함 뭐 이런 거 많은 문학작품과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얘기란 말이야. 새로울 거를 좀 만들어야 이게 좀 거장으로서 대접을 해주지 이런 얘기를 항상 한다고 뭐 그렇게 특이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뭐 그 점에서 ним포매니악은 개인적으로 볼륨 1은 재밌게 봤거든. 근데 볼륨 2에서는 그런 기대치를 못 미치지 않았나. 2개 합쳐서 별 3개 반 정도? 괜찮네. 많이 발전을 했어. 옛날에 비해 투박하지도 않고 얘기하는 형식이 캐릭터도 굉장히 잘 잡고 스미스가 좋아할 만한 개그 코드도 많았고 난 전혀. 다만 섹스는 지겹다. 음. 이제 다른 소재로 가자. 맞아. 다른 거 이용해서 얘기하자 정도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3개 반 정도 주면은 좋지 않을까. 거의 섹스로는 이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른 소재를 가지고 뭐 주제는 똑같아도 상관없지만 다만 이제 좀 소재만 달라졌습니다. 이게 원래 라스 폰트리에가 미국 3부작이라고 해서 3부작을 또 만든 게 있었어. 미국 3부작의 첫 타가 도그빌이지. 그 다음이 이제 만덜레이 2부작까지 만들었는데 3부작이 안 나오고 있어 한참. 이제 나올 때가 됐네. 근데 내 생각에는 못 만들 것 같아. 왜냐면은 일단 라스 폰트리에가 최근 들어서 엄청 우울한 상태고 심리 상태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가 너무 많아. 미국 3부작 이런 걸 얘기하기에 전혀 메리트가 없어 이제. 도그빌 만들 때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제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다크나이트, 데어윌러드, 아메리칸 스나이퍼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그런 미국을 소재로 하고 미국의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지간히 잘 만들지 않으면은 만드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느끼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볼륨 1, 볼륨 2 얘기를 했지만 물론 차례대로 보는 것도 좋은데 다른 의견도 조금은 있더라고. 2랑 1을 바꿔서 봐도 그래? 그래도 좀 그러니까 마지막 결말 부분을 만약에 끝에다가만 놓고 챕터 9을 끝에다가 놓고 나머지 챕터들만 조금 바꿔서 봐도 흥미로운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평도 조금은 있었다 그런 얘기까지는 해주고 근데 싶네. 잘 상상이 안 나는데 이거는. 물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봐서 재밌는 그런 작품도 있어.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4, 5 보고 1, 2, 3 보고 6를 보면 재밌다고 해. 그 점에서 순서를 바꿔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냥 특이하게 한번 보고 싶다면은 뭐 그렇게 봐도 근데 무관은 하네. 인포매니악은 잘 이어지질 않을 것 같은데 바꿔서 보면. 자, 오늘의 영화 인포매니아 제가 달았습니다. 이거는 좀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추천하기 조금 어렵고 네, 조금 잘 견딜 수 있는 사람들 이거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얘기할 거 있다고? 나라고. 아, 너라고 이게? 나라고. 난 또 잘 못 견디겠다면 못 지효해가지고. 견디겠다면서. 아 하품하면서도 다 보긴 봐. 하품하면서도 다 보긴 봐. 얘가 그 스미스 개그 치던 그 행인이었어. 얘가 행인이었어. 지루하다고 불평했고서 마지막에 좋다고. 내가 이 영화에서 진짜 좀 많이 아쉬운 게 이 사람 묘사가 너무 좋아. 물론 내가 지금까지 라스폰트리의 영화에서 남자들이 다 못 믿을 놈이고 처음에만 잘난 척한다 그랬지만 이렇게 사력 있고 뭔가 예절 바르고 진짜 신사적으로 나온 캐릭터가 진짜 없어. 그게 다 섹스를 위한 거야, 씨발. 근데 그거를 진짜 끝까지. 똥통으로 쳐박아 버린다는 느낌이 끝까지는. 드니까 저럴 거면은 왜 저렇게 섬세하게 묘사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 다 왜 섬세하냐면 야, 섹스를 위한 야 거야. 마무리 진짜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 너무 오래 끌었다. 근데 명주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네. 명주는 오히려 츤데레 느낌? 이것들이 다음 시간 보자고. 오늘의 영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